아? 못하네요. 아니요. 좀 말라 보인다고? 네, 그래. 요새 좀 여기저기 쫓아다니느라 힘들어. 아니, 다시 이용희 선생님을 통해서 2011년 대한민국을 한번 짚어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나누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무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2시간 동안 모두 나와 이용희 그리고 2011년을 생각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맨 처음 무대는 정태춘 씨가 열어주시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정태춘 선생은 음악을 통해서 제가 많은 메시지를 그동안 전달해 주셨고요. 이영애 선생님과 많은 교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말년에 높은 관심을 가지셨던 강제징용과 관련된 시황들을 들려주시겠노라 하십니다. 그럼 정태춘 씨 모시겠습니다. 박수입니다. 먼저 이영애 선생님 일찍이 추모 시민의 밤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한겨레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영애 선생님의 유족분들과 오늘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백낙천 교수님, 여러 출연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좀 굳었는데 요즘 굳은 날씨에도 행사를 찾아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한겨레 신문이 우리 사회에 굳건한 뿌리를 내리게 된 데는 이영애 선생님의 사랑과 헌신이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영애 선생님은 한겨레 창간의 견인차이셨으며 가장 큰 후원자이셨습니다. 논술 고문으로 힘을 보태주시던 1989년 4월에는 민족화의 염원을 담은 반복 취재를 계획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습니다. 평생 진실의 편에서 양심을 지켜내신 이영애 선생님은 저희 한겨레 후배 기자들에게 언론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 삶 자체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한겨레 구성원들은 언제나 이영애 선생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바른 신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느 충모의 밤과는 다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영애 선생님을 기억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말씀과 사상 그리고 치열했던 삶의 궤적을 되짚어보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고 나아갈 길을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정부와 여당의 한미 FTA 비준안 강행 처리로 들끓고 있습니다. 민족의 자존을 강조하셨던 이 선생님의 말씀은 이런 엄혹한 시절을 견뎌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실천적 함의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내일은 권력과 보수 언론이 만든 4개 종합 편성 채널이 개국하는 날입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이념적 편향은 국가의 발전을 크게 저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 우리 시대의 사상의 균형을 잡는 구실을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보수 언론이 방송까지 장악하면서 우리 사회를 얼마나 왜곡시킬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한겨레 신문은 이영애 선생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상식과 지성을 일깨우는 맑고 차가운 마중물 구실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영애 선생님이라는 시대의 창을 통해 우리 자신과 한국 사회를 성찰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미 양 사장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보고 또 여러 말을 하라 그러신 걸 보면은 그냥 제게 무슨 역할을 하나 주려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비용도 안 들고 하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고 또 여기 양 선생님 사진을 보고 사모님 뵙고 하니까 작년 이맘때 아직 기일은 아닌 걸로 합니다만 작년 그때의 슬픔과 안타까움 이런 것이 되살아납니다. 사진을 보니까 참 영 선생님 뭐 여러 면을 지니신 분인데 그 중에 어느 한 면모가 참 잘 드러나는 사진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은 우리 선생님은 나이가 드실수록 더 멋있어지신 것 같습니다. 참이 멋있는 사진이죠. 그런 분을 우리가 잃은 것이 참 큰 손실이고 슬픔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동안 제가 겪은 바로 또는 상식으로 이영희 선생님처럼 이렇게 잘 살다 가신 분, 또 많은 것을 남기고 가신 분들의 경우는 이제 앞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가까운 가족들은 늘 그 슬픔을 잊지 않으시겠지만은 그냥 우리 이 선생님을 따르고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슬픔보다도 이게 점점 더 축제로 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제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만은 그것을 향한 첫걸음을 오늘 우리가 디디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선생님 같으신 분이 같은 분이 우리에 남겨주신 것이 물론 이 선생님 경우에 그의 그 올곧은 생애가 있고 또 많은 글을 쓰셨고 또 여러 가지 강연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우리에게 끼쳐주는 은혜가 저는 이제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서로 바빠서 잘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이영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이렇게 되돌아볼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 조금 아까 양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에 내일에도 정평 출가를 포함해서 참 말이 아닌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선생님께서 정말 병상에 계시면서도 그런 상황을 개탄하고 질타하는 그 말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 선생님처럼 더 냉정하게 또 올바르게 보는데 늘 하나의 지침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이 암담하긴 하지만요, 사실은 이영희 선생님이 사신 그 시절만큼 암담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기가 막히기는 한데 이영희 선생님께서 온몸으로 감당하신 그런 세월은 아니죠. 이제 그런 세월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날뛰니까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슨 어릿광대 노래를 보는 것 같이 실소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저는 기억을 하는 것은 이영희 선생님이 그 암담한 시절을 사시면서도 늘 이제 또 나은 세상이 온다는 그런 신념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베트남 전쟁 이야기를 처음 하시면서 정말 그 형편없이 돌아가는 그 세상을 말씀하셨지만은 미국의 그 초강대국의 제국주의적인 침략에 맞서서 싸우는 민중이 언젠가는 승리하게 돼 있다 하는 신념을 갖고 글을 쓰셨고 또 우리도 그때 유신의 압제 아래 살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장면을 늘 믿고 계셨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영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이 암담한 현실을 직시하되 또 이영희 선생님과 더불어 우리가 용기를 갖고 나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80년대는 그 충북 영동에서 농민운동을 했고요. 한겨레 신문 창간 때부터 19년 동안 한겨레만 배달을 했습니다. 아주 한겨레에 아주 미쳤었죠. 그리고 작년에 선생님 돌아가시고 12월 6일날 사설을 읽어보니까 이건 완전히 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외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2월 2달 동안 열심히 외웠습니다. 외워가지고 주주총회 때 가가지고 낭송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시켜주질 않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시켜줘서 하는데 시간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예요. 끼워 넣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래 1차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제가 불안해 빠져나가니까 자꾸 한 3분의 2는 빠져나갔어요.
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회부는 보는 분한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3분의 1 정도 남은 그 토론장이 아주 좀 막 소란하고 아주 난장판이 있었어요. 그래 됐는데 제가 이 사설을 낭송하고는 아주 그 판이 완전히 그렇게 조용하게 바뀐 그런 경험이 있고요. 이렇게 많은데 올라와가지고 제가 한다는 건 떨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제 체질은 이런데 체질이 아닙니다. 저거 10월에 제가 뚝방일에 걸어가면서 외우만 너무 잘하는데 여긴 뭐 아주 유명하신 선생님들 막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떨리기도 하는데 그냥 실수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제가 잘 리영희 담대한 진실의 향도 사실의 빛으로 진실을 드러내는데 온전히 바쳐진 선생의 삶 이제 누가 앞장서 허위의 장막을 찢고 우상의 주술을 벗겨낼까 탐욕의 족쇄를 깨뜨리고 자유인의 길로 이끌까 선생은 호련히 떠났지만 우리의 눈앞은 캄캄하고 머리는 허둥대고 가슴은 떨린다. 언제나 선생의 뒤를 따르던 이들이었기에 더욱 황망하다. 혹자는 선생을 사상의 은사 혹은 사상의 스승으로 상찬하지만 선생의 위치는 맨 앞자리였다. 대학 강단마저 허위와 싸우는 전선이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땐 고교 강단에서 전선으로 달려나갔듯이 언론과 학계에선 허위 그리고 우상과 맞서 싸우는 최전방의 전사였다. 탄광의 갱도보다 더 힘들고 위태로운 진실의 막장 선생의 자리는 언제나 그 갱도 끝이었다. 일수 말했듯이 선생이 글을 쓰는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에서 시작해 그것에서 그쳤다. 베트남전과 미군 개입의 진실, 미국 세계 전략의 진실, 분단의 진실, 남과 북의 진실, 쿠데타의 진실, 자본과 시장의 진실, 전체주의 등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돌아보려 하지 않는 것들의 정수리를 선생은 겨냥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그를 회유하고 압박했지만 그의 글쓰기를 멈추게 하진 못했다. 진실의 드러냄만이 약자의 유일한 무기였던 시절 그건 최고의 금기였다. 지배 집단은 더 큰 권력과 더 많은 부를 위해 거짓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상을 앞세워 굴종의 노예로 만들고자 했다. 그런 이들의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데 천착했으니 선생은 그런 이들의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데 천착했으니 9번의 형사입건 5번의 구속 4번의 해직을 감수해야 했다. 사랑하고 존경하던 어머니의 부고도 감옥에서 받아야 했다. 이러했으니 권력과 그 분합이들이 선생을 의식화의 죽음이라고 매도할 법도 했다. 물론 선생이 진실을 드러내고 진실로서 어둠을 밝히려 했다는 점에서 선생의 노력이 의식화 곧 계몽이 비쳤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선생이 추구한 진실이 다른 일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자유롭게 하려는 것이었으니 그들의 비난은 부질없다. 선생의 진실은 진정한 자유인 곧 인간의 해방과 행복에 이르는 길이었다는 점에서 그들이야말로 선생을 은사로 삼아야 했다. 허위와 우상을 키워냈고 지금도 키우는 것은 분단 체제, 분단을 빌미로 남과 북의 정권은 전체주의를 강화했고 폭력을 제도화했으며
수탈을 합리화했고 인간성 파괴를 상습화했다. 선생이 종묘 민족 문제에 천착하게 된 것은 이 때문이었고 한결의 방북 취재 기획으로 선생은 결국 다시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러나 1999년 영평도 교전 사태 직후 북방 항에서는 남쪽의 영토선이 아니라고 하여 충격을 주었듯이 1998년 방북된 북쪽 정권의 이중성을 대놓고 비판한 것도 선생이었다. 한결의 탄생을 두고 선생은 캄캄한 하늘에 뜬 큰 별에 비유했다. 우리는 그것이 단지 애정의 표현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빛으로서 한결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의 표시였음을 안다. 지금도 이 여전한 자본과 권력의 숨겨진 진실을 한결에는 얼마나 드러냈는가? 생존을 핑계로 타협한 일은 없는가? 선생은 과연 평안히 눈을 감으셨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삼가 옷깃을 여민다. 안녕하십니까. 외모로 승부하는 배우 박진입니다. 아주 인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기는 뭐 밥알아 없어지듯이 식혜 밥알아 없어지듯이 또 법눈 녹듯이 바로 없어진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인기 있을 때 고개 숙이거나 겸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나마 인기 있을 때 최대한 건방 떨다가 인기 사라지면 바로 겸손해지는 배우 되겠습니다. 올 여름에요. 7월 중순에 제가 목소리로 참여한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애니메이션 VIP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에 작은 딸한테 아빠가 VIP 시사회 하니까 너를 정중하게 초청할게 와줄래? 했더니 우리 작은 딸이 아빠 미안해. 내일은 친구들하고 해리포터를 보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쪽팔리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 저번 주에 제가 리영희 선생님의 추모의 밤이 있고 아빠가 편지도 낭송하기로 했다. 같이 갈래? 했더니 이번엔 큰딸한테 했거든요. 큰딸이 좋아 같이 가자. 이래서 함께 나올 생각으로 저는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우리 큰딸이 아빠 미안해. 내일 친구들하고 개그 콘서트 보기로 하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또다시 답답하고 쪽팔렸습니다.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희 선생님. 그래도 뭐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는 세상을 마음껏 풍자하는 개그 콘서트에 가게 돼서 좀 위로가 됐고요. 아무튼 뭐 아빠 말 안 듣는다고 딸을 고소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년에는 꼭 같이 올까 합니다. 네, 저 와다 하루키 교수님의 글부터 읽겠습니다. 편지부터요. 선생을 처음 뵌 것은 1985년 2월 선생을 내가 근무하는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외국인 연구원으로 맞아들였을 때입니다. 전설적인 불굴의 투사였던 그 한국 지식인은 위험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한없이 부드러운 인품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4반세기 동안 이어진 선생과의 교류가 시작됐습니다. 선생을 알고 나서 2년 뒤 한국 민주주의 혁명이 승리했습니다. 그 진정한 광의를 금방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서울로 선생을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선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할 작정이었습니다. 선생이 한겨레 신문을 위해 북한의 특파 기자단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야스에 료스케 씨에게 부탁으로 갔습니다. 베트남을 방문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함께 도쿄의 베트남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북한 취재 계획 때문에 선생은 가혹한 탄압을 당했고 선생의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참혹한 사진을 신문에서 봐야 했습니다. 민주화됐다는 한국에서 그런 사진을 보게 되다니 참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 체포 때문에 선생의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베트남 쪽의 회답을 선생에게 통지하는 것도 무의미해졌습니다. 1990년 이후는
내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어서 선생과의 교우가 깊어졌습니다. 선생은 내 책을 읽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일은 1996년 8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아시아 여성기금에 관여한 나와 한국의 벗들 간의 긴장이 조성되었을 때 토론 사회자였던 선생님이 모임 뒤 내게 위안부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중단하는 게 어떻겠냐고 충고해 준 일입니다. 대립은 가비가 될 수 없다고 선생님은 밝혔죠. 나는 고마운 선생의 충고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금은 이미 역할을 끝냈습니다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선생은 여러 번 병으로 쓰러졌으나 그때마다 재기했습니다. 2009년 10월에 선생은 암 투명 중인 전 교도통신 서울특파원 에고치 히로시 병문안을 위해 사모님과 함께 도쿄에 오셨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해 알아봐준 에고치 씨에게 감사하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함께 2번 식사를 했는데 선생은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선생은 입원했고 더는 재기하지 못했습니다. 6월에 따님 댁에서 정양하고 있던 선생을 만나 뵙게 된 게 마지막 이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생의 부고를 접하기 전날 나는 다시 한번 북방 한계선에 관한 선생의 유명한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선생의 논리는 명석했고 권위가 퍼뜨린 독성과 허구를 보기 좋게 무너뜨렸습니다. 선생의 논문을 읽고 병상의 선생을 생각하고 있을 때 부고가 날아왔습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사회를 뒤덮고 있는 궤변과 허구를 깨부수는 소녀의 외침을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11 이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일본 사회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만 정신의 변혁을 다른 문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비판했던 인간적 타락, 사회적 암흑, 지적 후퇴 속에 우리는 빠져있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이 남겨준 가르침은 우리에게 계속 현실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11월 30일 도쿄에서 와다 하루키. 네, 이건 이제 선생님의 글입니다. 노예미 군에게 이문 편지를 받고 나서 답장한 글이죠. 노예미 군, 8월 17일자에 정성 어린 편지 고맙게 받았습니다. 진작 회답을 했어야 할 것이지만 21일에 재판이 닥쳐 있던 까닭에 늦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마음대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어서 혜미의 편지는 글자 하나 흐트러짐 없이 또박또박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나에 대한 착한 뜻을 적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혜미군의 마음이 뿌듯하게 와 닿습니다. 혜미군과 같이 많은 편지를 많은 분들에게서 받고 있지만 초등학교 6학년생에게서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편지를 받은 후 며칠 동안 되풀이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편지를 보낸 이의 소녀다운 순수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위로와 격려의 말에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벌써 한겨레 신문을 읽고 있다니 반갑고 또 놀랍군요. 한겨레 신문은 바로 혜미군과 같이 기성세대의 죄와 타락과 이기주의에 물들지 않은 이 나라의 내일의 주인이 될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에게 민주주의,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 이웃과의 사랑, 거짓없는 사회, 찢겨진 남북 결의에 다시 하나 되기, 군대가 지배하지 않는 나라, 전쟁 반대, 나아가 인류의 평화를 이룩하려는 마음에서 시작한 신문이에요. 거짓없는 사회, 이것이 한겨레 신문의 정신이고 남북 민족의 이해, 화해를 깊게 하는 것으로 이 나라 국민의 과거 반세기 가까이나 미움, 시기, 불신, 편견, 무식, 무지, 착각에 빠져 살아온 잘못을 깨우치자는 것, 이것이 목적이지요. 내가 지금 한겨레 신문 기자단이 북한의 사정을 사실대로 있는 대로 살피고 보도하려 생각했던 일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도 그런 좋은 정신과 목적을 시기하는 세력 때문이죠. 혜미군은 벌써 다 잘 알고 있으니 그 이상 말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지 못하나 혜미같이 훌륭한 딸을 가진 것으로 미루어 역시 훌륭한 민주주의적 시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나의 인사를 꼭 전해주세요. 좋은 계절에 새학기가 시작됐으니 공부 잘하고 즐겁게 잘 놀고 건강한 나날이 되기를 빌면서 이만 그쳐요. 1989년 8월 23일 수요일 서울구치소에서. 그리고 또 추가를 하셨습니다. 추가. 나는 비교적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혜미군이 살고 있는 가정처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생존이 아닌 까닭에 요만한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24시간 매일매일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해 있어야 합니다. 힘들지요 물론.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 내가 편지 많이 해달라고 했다는 것은 잘못된 기사였어요. 사실은 많은 편지에 대해서 일일이 해답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던 건데 그렇게 되었어요. 다 쓰고 나서 적다 보니까 여기에 또 쓸 여백이 남아있군요. 참 그래서 또 따뜻한 말을 더 전합니다. 혜미군의 취미는 알 수 없으나 가을 좋은 계절을 맞아 책을 읽으려면 창작과 비평 출판사에 소년을 위한 아동 전집이 참 좋을 것 같아서 권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소녀 읽을 책이라고 여러 출판사에서 많은 것이 나와 있지만 가장 양심적이고 고향적인 것이 창작과 비평이지요. 아마 100권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저 여백이 있고 문득 생각이 나게 덧붙여 본 거예요. 언젠가 밖에서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여기까지입니다. 이 추모의 행사가 매년 이렇게 아름답게 많은 분들과 함께 계속됐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제 큰 딸을 꼭 같이 데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력, 그 집단, 그 사상, 명예에 대해서 일단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시하고 비판하고 억압하려 하고 그런 압력을 가하고 고통을 주지 않았더라면 완벽하게 지어지도록 그런 노력을 다 했을까? 에, 60년대 초 50년대 말 언론계 들어와서 몇 달 안 되지만 워낙 가난해서 제기동에 살 때 청량리에서 옷을 사야 하는데 그때 임신부가 아마 단 것이 먹고 싶었던 나이 알사탕을 먹고 싶은데 알사탕을 하나 먹으면은 옷을 못하고 옷을 타면은 알사탕을 못 먹고 이런 상태였대요. 그래 그때 알사탕을 그래도 먹고 그다음에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했죠. 그렇게 시작해서 오늘 이 정도 이렇게 됐으면 남편의 곁도 죽지 않다. 마지막으로 정말 도저히 미영희 선생님이 평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윤영자 선생님에게 고려의 입맞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희 선생님 되세요. 적극적으로.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 하시지만 그러나 누구도 부르지 못했던 한식의 절차는 우리에게 부르고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제목은 고향무정. 저도 저 압록강 바둑이치 고향입니다. 그래서 고향무정의 노래를
진행하는 폼의 변형 주고 이러느라고 꽤 고생했습니다. 네. 이쁘게 봐주시고요. 예. 자, 저희 동영상에서도 이렇게 보면 김민홍 목사님께서 선생님 삶 자체가 절창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공감하는 바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민족의 절창이신 리영희 선생님 삶을 좀 가까이서 지켜보신 분들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모시고 리영희 선생님의 삶의 이면에 담긴 이야기 이런 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리죠. 뭐 다 함께 인사를 드렸지만 보시기에 제일 왼쪽이겠네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님 주셨고요. 네, 그다음 백영서 연세대 교수님, 네, 최영목 성공회대 교수님, 민주당 김부겸 의원님, 그리고 제 옆에 김병건 부원장님이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일어났으니까 저도 일어나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활동 영역이나 범위가 다 다르신 분들입니다. 같은 분들이 지금 교수님 두 분 외에는 다 다르신데요. 이 5분을 엮는 공통 분모가 리영희 선생님이죠. 당연하겠죠, 뭐 그죠? 일주일 행사에. 예. 우선 이 5분이 자기 소개를 겸해서 리영희 선생님과의 인연 소개를 먼저 차례대로 해주시겠습니다. 네, 책까지 갖고 계십니다. 유홍준 청장님부터 그러면. 네. 네, 유홍준입니다. 리영희 선생님하고 그 인연은 제 주례를 맡으셨습니다. 70 몇 년이지 내가? 결혼식 결혼한 해를 잊어버리신 거예요? 75년에 민청학년 사건으로 들어갔다가 2월 15일 날 출소를 영등포 교도소에서 하고, 그리고 17일 날 그 서울구치소 사람들이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친구들도 있어서 만나보러 갔는데 사진으로만 본 분이 옆에 계셔서 리영희 선생님 아니시냐고 해서 그때 처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리영희 선생님을 그 최고로 처음 본 것은 전환시대의 논리보다도 군대에 있을 적에 72년 창비 여름호에 베트남 전쟁 완을 쓴 글을 보고 엄청난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 그 내용이 뭔지는 뭐 다 잊어버렸지만은 세상을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구나 하고, 또 뭐 학생운동도 참여하고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당장은 옳은 것 같아서 대보를 했지만은 그것의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선생님이 보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선생님을 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결혼을 하게 돼 가지고 선생님 제기동 댁으로 제기동 집으로 한번 놀러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옆에 있는 백영서 교수하고, 그때 뭐 복학도 안 되고 백수니까 어디 뭐 오라고 그랬는데 또 선생님 존경하고 하니까 갔어요. 그리고 몇 번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할 때 하게 돼서 선생님 제가 결혼하는데 주례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선생님 연세가 47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모님한테 여보 유군이 장가간데 술상 차려와 그래가지고 이제 핑계김에 이제 술을 드셨겠죠. 그래서 제 결혼식을 또 며칠이지? 9월 며칠 날 하여튼 결혼을 했는데 그때 수배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축하 하객보다 형사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퇴기로 결혼해가지고 그때 사회에 보는 친구가 주례는 한양대학교 리영희 선생님입니다 했을 적에 이 친구들이 와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름만 들었던 리영희 선생님이 주례로 나오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키가 커서
선생님이 안 보여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저쪽으로 해서 선생님을 뵙고 했던 것이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요새 말로 어찌됐든 그 멘토를 찾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영희 선생님이 저 주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농사꾼이 된 임군이라고 쓴 유명한 글에 농사꾼이 된 임군이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제적되고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 줄줄이 리영희 선생님의 그 주례를 부탁해서 옆에 있는 백영석 교수, 저기 있는 유인태 의원, 성균관대학교 서중석 교수, 또 한겨레 신문의 윤우상 국장, 서울대 김세균 교수, 근데 다 기억을 다 못하겠 정도로 그래서 또 마침 그때 선생님은 해직 상태에 있어서 주례를 하시는 걸로 살아오신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뵈면서 그 다음에는 주례 선생님 밑에서 주례한 사람이 이제 주례 제자단이 돼가지고 1년에 몇 번 또 나중에는 1년에 한 번은 꼭 사모님하고 모시고 식사도 하고 어디 뭐 포구에 가서 회를 먹기도 하고 내가 문화재청장 시절에는 창덕궁 비원에 출입금지 되는데도 다 구경시켜주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결혼식에 하객들이 신랑 신부만 보고 어떻게 주례를 부르는 네. 아니 배경에서 선생님도 뭐 말씀하신 대로 주례 인연이신가요? 주례 제자단. 네. 주례 제자인데 제자가 감기 걸려가지고 제가 좀 있습니다. 주례 제자인데 그 이용준 선배가 얘기한 거에서 조금 보충한다 그럴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여신을 처음 뵈고 비슷한 상황이죠. 같이 가서 만나서 제기동집 아까 사진 나오는데 제기동집에서 뵀으니까 근데 그 전 얘기가 좀 필요한데 저도 용진 선배와 전가로 민청항해 사건으로 74년부터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영등포 교도소에 있었어요. 조화공장에 저도 있고 그 옆방에 이제 용진 선배가 있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때 곁에 있던 김지아 시인이 저하고 이제 그 안에서 지금 뭐 다 얘기해도 별것도 아닙니다만 이제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침을 많이 줬죠. 제가 무엇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 답을 주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제가 전 그때 서울대학 동양사학과를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3학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감옥에 와 있는데 동양사 공부하는 게 엄청 지루했었어요. 역사 공부하는 게. 축사 공부를 왜 해야 되나 이런 학생운동 할 때 공부하는 것하고 이제 소위 안 맞아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제 형이 네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너 나가면 이영희 교수를 만나뵈라. 그러면은 왜 우리가 지금 중국 혁명을 알아야 되고 그 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 현대사를 알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실 거다. 뭐 이래서 이제 소개를 받았죠. 그런데 그때 그 소개를 받을 때 제가 알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름에 제 친구 지난번에 총리했던 이해찬 총리가 제 동기인데 이 친구는 재주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미 감옥에서 전환시대 논리를 창비 신서 4번이었는데 그걸 구해가지고 저한테도 보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재용 선생님 이름은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소개를 받고 그때 이제 홍준영하고 같이 찾아가 뵀어요. 첫날 찾아가 뵀는데 이제 저녁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사모님 계십니다만 밥 시켜 먹고 나서 홍준영이 밥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제 무릎밥까지 더 챙기더라고요. 막 나이 먹고 왔다고 그래서 먹게 해주고 그럴 집이었는데 제가 그때부터 이제 말하자면 대학에서 쫓겨났고 선생님 해직된 상태에서 8억인가의 대화라는 책을 만들 때 제가 말하자면 조교 노릇을 했어요. 그 교종 발익이고 또 제가 외국어 좀 아니까 이렇게 대조도 하면서 선생님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책을 만들면서 8억인가 대화를 같이 만드는 이 작업을 도와드리면서 그 다음에 10억인의 나라도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대학 바깥에서 제도권 바깥에서 선생님과 제자 그리고 저는 조교 노릇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다가 이제 바로 전환시대 논리와 8호인가의 대화로 이현 선생님하고 여기 앉아 계신 백년 선생님이 이제 찬비 대표로 이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 받는 과정에서 제가 이 조교로서 조교하다 보니까 생활 속까지 깊이 관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재판하는 과정에 제가 도와야 될 일이 있으면 잔심부름 제가 다 하죠. 뭐 소형받아 다니기 좀 돕는다든가 뭐 가족과의 관계에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아예 댁에 가서 구속된 다음에 댁에 가서 제가 먹고 자면서 일도 도와드리고 하는 그 선생과 조교의 관계랄까 선생과 제자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학 바깥에서 만난 저의 선생님이었다. 이거로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주례는 물론 받았고요.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0일 날. 한 분은 제가 지금 큰일 나시고 괜찮으시고 그러시겠습니다. 한번 주례사를 보충하신다 그랬더니 아니 근데 나머지 세 분도 혹시 징역을 갔다 오셨나요? 감옥을? 아닌가요? 저는 또 리영희 선생님하고 이 공통된 인연은 다 감옥 갔다 온 것도 혹시 공통된 인연인가 했는데 네, 최영무 선생님 네. 전 성공회대 최영무입니다. 그 백영소 선생님은 밖에서 조교 노릇을 하셨다고 하는데 전 86년부터 95년 정년할 때까지 연구실 조교를 진짜 조교. 지냈습니다. 네. 석사, 박사 다 논문 저도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밖에서 다 조교 노릇을 해가지고 전 방을 지켰지만 별로 선생님이 일을 안 시키셨거든요. 근데 아까 보시면 굉장히 어렵게 사시고 그런 것이 제가 10년간 봤는데 한 번도 프로젝트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교가 별로 할 일이 없었고 그리고 뭐 채점 같은 것도 직접 다 하시고 저한테는 그냥 나중에 합산을 한번 한 게 맞는지 검사만 해봐라 이런 거 이외에는 전혀 안 시키셨고요. 그리고 이제 주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86년에 영구실에 갔는데 이영희 선생님 방에는 늘 부탁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 있는데 주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친구가 이제 선생님한테 주례를 좀 부탁해달라고 해서 왔는데요. 그 친구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네, 보안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선생님이 주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렵게 부탁을 해서 주례를 하러 가셨는데요. 그러니까 유홍주 선생님 주례 하실 때는 환호성이 터졌다고 했는데 이영희 선생님 하니까 이제 썰렁해지더라고요. 도대체 이영희 선생님 여기 어떻게 오셨나 이런 분위기였는데 주례사도 제 기억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뭐 사랑을 말이야 아침 저녁에 키스하고 이런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제국주의다. 주례사의 제국주의 얘기를 하니까 이거 우리 친구가 잘못하면 제 신혼여행도 못 가고 잡혀가는 거 아닌가 이런 농담도 했었는데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유홍수 선생님하고 또 이제 얽힌 인연이 하나 있는 게 유홍수 선생님이 이제 주례를 하셨으니까 이영희 선생님 큰아들 결혼식 할 때 이제 제가 조교를 하면서 이제 도와드릴 사람들을 이제 찾는데 이제 저도 이제 가서 이제 인사도 하고 접수를 보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유홍주 선생님도 같이 접수를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유명하셨는데 이미 그래서 왜 유홍주 선생님이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일단 키가 커가지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 다 보고 인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중요한 이유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 봉투를 갖고 올 때 한문으로 쓰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한문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실력으로는 읽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홍주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큰아드님 결혼할 때 접수를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도 뭐 메모도 막 열심히 하고 그러시던데. 네. 뭐 저희 또래들이 다 그렇지만 제가 75년에 대학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대구 출신이 처음 어떻게 선배라고 찾아갔더니 지금 김영현 씨라고 소설도 쓰고 하신 분 있잖아요. 이분이 내민 책이 이제 그게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건데, 저는 정말 그걸 보고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 있구나라고 그걸 먹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거기서 그 책을 이렇게 다 이해도 못하면서 읽다가 보니까 이제 자꾸 생각이 삐뚤어져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처음 이제 영등포에 있다 서울구치소에 이감을 갔더니 이제 그 당시에는 아마 방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지 한 25명이 한 방에 있는 방이었어요.
처음 가니까 이제 신고식을 시키는데 빵장이라는 친구가 아주 인상이 조금 제 표현을 하면 좀 더럽더라고요. 인상을 쓰더니 뭐라고 하는데 딴 이야기는 안 들어보고 너 이영희 하라 그러길래 아, 야 이것도 잘못 안다 그러면 지금 혼나겠구나 싶어서 바짝 쫄았더니 야 임마 이영희 뺄개 이영희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압니다 그랬더니 야 그분이 이 방에서 며칠 전까지 있다 가셨는데 우리 다 그분한테 훌륭한 분 만나서 다 감화됐으니까 임마 긴장 풀어 딱 그랬어요. 그날로부터 이렇게 조금씩 자기들이 이제 마가린을 조금씩 떼가지고 밥에 얹어주는데 전 2개 주더라고요. 그래서 성격을 받고요. 그러다가 선생님 자주 못 보다가 제가 이제 80년대 후반에 민통연에서 이제 간사로 일을 하게 되니까 집사람이 뭐 서점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국대학 입구에서 저희들이 조그만 레스토랑을 하나 개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마 사모님하고 화양동 사실 때인데 가끔 어쩌다가 이제 저희 집에 들으신 모양인데 저희 집사람이 지금은 좀 많이 망가졌습니다만 그때는 좀 고왔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래 색시가 참 얼마나 서방 잘못 만나 고생하네. 그런데 조금만 더 참고 견뎌라 세상은 참 좋아지게 돼 있다고 그러셨대요. 근데 그 무렵에 제가 참 어떻게 안 되는 게 꼭 제가 늦게 들어갈 때만 되면 집사람이 1시까지 이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꼭 선생님이 그런 걸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뒤에 한번 만나게 했더니 야 이놈아 뭐 어설프게 진보 까불지 말고 마누라 고생 그만 시켜 뭐 이렇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홍준이 형님, 우리 인태 형님, 또 돌아가신 재정부 이 선배들하고 이제 3번으로 이사 가셨다 그래서 몇 번 이제 세배를 쭉 다녔죠. 그러다가 한 7, 8년 지난 뒤에 바로 제가 그 3번에서 이른바 그걸 제 선구구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제 뭐 우여곡절이 있어서 야권이 깨지고 해서 제가 이제 한나라당 후보자로서 선생님 댁에 찾아뵀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얼마나 선생님 마음에 어설프셨겠습니까? 그런데 한 말씀 안 하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지만 정치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누구한테 의지할 게 아니라 민중의 바다 속에서 집어 던져야 너를 그래야 허위의식도 깨지고 민중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야 그분들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 상을 받게 된다고 제가 그렇게 힘주고 끄떡거리지 말라고 쭉 그래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한나라당에 있으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더니 이제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재향군인회부터 해서 자유총연맹 뭐 곳곳에 불려다니면서 제가 이제 고생을 하니까 그게 아마 언론에도 몇 줄 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지금 아마 이번에 한겨레 신문에서 자료집 낸다 할 때 편지를 보냈습니다만은 야 역사라는 거는 더디 걸리더라도 반드시 똑바로 가니까 겁먹지 말고 똑바로 정치인으로서 자기 이 소신을 가지고 하라는 아주 격려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오늘까지 저한테 참 큰 힘이 되고요. 특별히 선생님 여러 투병하실 때 가끔 찾아뵙지밖에 못해서 죄송한데 6월 2일 지방선거 끝나고 당신께서 좋아하시던 저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시니까 그 병석에서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선생님하고 참 여러 가지 기획된 인연입니다.